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기술 개발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자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양자 레이더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표적을 탐지하는 등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해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급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는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연은 국내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얽힘 생성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야외 2.6km 거리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양자가 먼 거리에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한 양자의 특성 변화가 다른 양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으로 원거리 목표물 탐지, 암호통신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양자의 특성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2020년 11월에 착수한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장거리 송수신의 경우 전송되는 광자들의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대기외란 보정 기술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양자 선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고 현재 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센싱 라이다 및 무선 양자 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스텔스 탐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던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한국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양자 분야에서의 성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양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자랑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100km를 넘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최첨단 공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레이더의 성능에 따라 적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F-22입니다. F-22는 적의 레이더의 새보다 더 작게 잡힐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한국도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강국인 스웨덴 샵으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드디어 한국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를 2017년부터 양산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TPQ-74K는 질화갈륨 AESA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 포탄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쏩니다. TPQ-74K는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PQ-74K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난 약 7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한국도 중국의 양자 레이더 커버 능력인 탐지 능력 100km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육군 레이더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MFR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해 레이더 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왜 이렇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레이더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기술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양자 레이더,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우월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수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국방 영역 전반에서의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의 세부적인 묘사 및 정확한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가진 소인수 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통신 등의 도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자 관련 기술에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관련 기술은 진입이 늦어도 얼마든지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나 인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고전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던 물리학 영역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IBM의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이 소개됐을 때 세계의 석학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계산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IBM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양자컴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갖춰 꿈의 컴퓨터로 불립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계산기인 양자컴 기술을 손에 넣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더욱 더 엘신약, 우주군사 등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강국들은 현재 양자컴 분야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양자 레이더는 이미 각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저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기 및 저피탐 표적 탐지를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레이더를 대체할 차세대 전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세를 미루어 보아 향후 20년 이내에 양자 레이더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양자 보안 기술은 국방 분야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하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인 계산 능력에 따라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보안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자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놓고 이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전술이 과학 기술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군인, 화력 무기, 전쟁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의 5차원 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원 전이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 등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적 암살은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수행하고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 쏜 레이저가 특정 도시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보안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 중, 일 양자 기술 주요 3국은 이미 양자 보안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역시 SKT, KT 등의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폰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LIGNX1은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양자 암호 통신 자회사 ID 퀀티크와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도로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상대국의 활동 내역을 탐지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55의 적외선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탑재 장비 고도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LIGNX1은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자기 EMP탄 같은 비살상 무기,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전자전에 대비할 전파기술, 초연결 시스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 통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양자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 원 대잠수함인 장보고 33번 함 입찰에서 한화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캐나다, 폴란드 등이 모두 3600T급 잠수함의 성능을 원하고 있어 한화오션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하면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때맞춰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가 한화오션의 잠수함에 대해 집중 탐구 기사를 게재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은 무엇이 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잠수함 건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폴란드 군사 매체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한화오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8번째로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6척을 수출한 업체로 무엇보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간 한화오션은 1987년 해군으로부터 12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이래 장보고 1 9척과 장보고 2 3척, 3000톤급 장보고 3 신형 잠수함 4척 등을 제작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수함 건조 전문 업체로 발돋움했는데요. 여기에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23번 함 입찰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잠수함 건조에 있어 국내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보고 3급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큰 잠수함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3번 함에는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며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도 배치 1에 6개에서 10개로 늘게 됩니다. 또한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기존의 납축 전지 대비 은밀성과 작전 성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한화오션은 자사가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건조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장보고 3배치 이 선도함을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주해 건조 중인데요. 오는 2025년 진수와 시험평가를 거쳐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함도 한화오션이 건조 후 인도할 예정인데 이번에 장보고 3배치 이 3번함까지 수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방사청이 발주한 잠수함 총 24척 중 17척을 수주해 한국 최고의 잠수함 건조 회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이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오션의 이번 수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란드는 잠수함 3척을 발주하는데 건조 비용은 4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모두 SLBM 발사관을 원하고 있어 장보고 3배치2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두 나라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K9자주포, K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하늘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서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찬 3,0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육해공 플랫폼을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해외에서 이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의 보도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디펜스24는 11월 30일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디젤 전기형 잠수함인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 도입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가 개발한 KSS-3 잠수함을 폴란드 해군에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과 통합된 무장과 AIP 드라이브 공기 부료 체계 및 리튬 이온 배터리로 지원되는 수중 지원 체계가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다. 얼마 전 하나오션이 폴란드에서 개최한 하나오션의 방산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는 주제 발표 외에도 3시간이나 질의응답이 이뤄졌을 정도로 폴란드 전문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가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을 운용하면 폴란드는 표준 잠수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덕분에 수중 억제 시스템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틱해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오션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하다. 한화는 1983년부터 독일 TKMS와 협력하여 배수량 209톤의 KSS-1을 건조하였고 이후 1830톤의 KSS-3 1급 잠수함 214척을 건조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체 설계를 할 정도로 발전했고 이후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폴란드에 제공되는 것은 바로 이 KSS-3이며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제안한 KSS-3 잠수함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 첫째,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 중 가장 오랜 잠항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P 보유 및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어 있다. 한화는 리튬이온 전지 탑재를 통해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표준 납축 전지의 경우 약 2000회의 충전 주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이러한 주기가 2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KSS-3의 두 번째 장점은 수직 발사대를 통해 발사되는 잠수함 발탄 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잠수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RO 센터의 건립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그램에는 폴란드의 현대식 잠수함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승무원 훈련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본 잠수함 작전 과정, 장비 사용 훈련, 시뮬레이터 활용 전술 훈련, 해상 선박 탑승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잠수함은 NATO 해군과도 호환된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이 같은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의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폴란드의 K9 썬더, K 흑표, FA50GF 등을 제시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인도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FA50GF는 저렴한 비용을 F-16CD의 임무를 7080%를 소화해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전투기였다는 등의 호의적인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수출한 방산 무기들이 폴란드에 스며들어 높은 신뢰를 받음으로써 하나오션의 잠수함 KSS-3 안창호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선순환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근 하나오션이 발표한 최첨단 잠수함 기술은 한화의 잠수함 수주에 더욱 청신호를
켜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자 코일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해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기술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될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모든 적의 탐지를 피하는 잠수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잠수함 수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격차 방산 기술력이야말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인데요. 히트작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에 이어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한국 방산이 최신의 잠수함 수주로 또 한번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중동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중동 지역이 제2의 방산 대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 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 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 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2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2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2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 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მს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형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 2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 K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 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에 배치된 호마르 K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를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23일 폴란드 언론들은 일제히 PPEJ가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원전 APR-1402기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PPE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 PJ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합작법인입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제팍 PJ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 이양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폴란드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 승인 절차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인을 받은 회사만 부지 선정이나 환경평가, 건설허가 등 추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에 딴지 걸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던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은 목표 지점을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PPEJ는 90일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2035년 퐁트누프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야체크 사신 폴란드 국유 제3부 장관은 SNS에 폴란드 에너지 독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해 한국의 폴란드 원전 사업 진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로의 원전 수출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에 한수원과의 중재를 빨리 매듭 짓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한국이 자기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돼 만일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이 수출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 DOE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짓기로 한 원전 중 6기를 미국에 발주하고 이와 별도로 2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맡게 될 폴란드 원전 사업 규모는 최대 300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다. 폴란드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고 싶다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AP1000이 유일한 선택이다. 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마저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달리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 물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는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 물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번 분쟁 역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폴란드가 이처럼 한수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폴란드가 원하는 건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량 구매하는 것은 물론 산업 분야에서는 초대형 화공플랜트 준공과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에서 진행 중인 폴리머리 폴리체 탈수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40만 T의 PP 생산시설과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만 총 1조 5,400억 원에 달하고 총 면적이 축구장 약 55개를 합친 크기인 약 12만 평에 이르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따내 플랜트 선진 기업이 즐비한 유럽에서 한국 기업이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와 자동차, 타이어, 전자 기업들의 공장이나 업무용 건물의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이처럼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를 유럽에서 따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 내외 장재, 인공 섬유, 각종 생필품 등 산업 분야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향후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폴란드의 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은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렘-PKN, ORLEN으로부터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가량의 PKN, 올레핀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올레핀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년 수주한 폴리머리 플랜트 사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본 설계 연계 EPC 수주 전략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본 설계 역량은 유럽 및 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강점으로 부각되어 있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계속되는 폴란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았던 유럽 지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발판으로 한국은 대규모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함으로써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물론 폴란드 정부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로 지지부진하던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한수원의 시선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가 있습니다. 체코는 오는 10월 2일까지 신규 원전 사업 후보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습니다. 체코 원전 신규 사업은 한국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3파전을 좁혀졌고, 오랜 장고 끝에 내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체코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해 입찰 배제 결정을 내려 한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수력원자력은 체코 회사 약 200곳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체코는 이번 신규 원전 사업에 자국 기업이 최소 60% 이상 참여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지난 5년 동안 약 200곳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38개 회사와 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앞세워 원전 수주에 승부수를 보려는 전략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 기술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가격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목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체코 전력공사 CG의 자회사 EDUE와 5년 동안 협력한 만큼 2036년까지 두코바니 5호기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의 원전이 한국 원전보다 23배 비쌌습니다. 또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 올킬로오토 원전 건설을 13년 지연시켰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보글 원전 건설을 6년 지연시킨 데 반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적기에 준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갖춰진 원전 산업 생태계와 건설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12년에 원전 1기씩을 꾸준히 건설해왔고, 그래서 원전의 설계 시공기자재, 부품 건설 검증 시운전 운전 등 원전 건설 전 과정의 인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진 지금 체코가 원하는 납기일에 맞춰 원전 건설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의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팀 코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및 압박까지 무시하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까지 자국 내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체코 역시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라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